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이 정책은 지금의 철강산업 구조를 바꾸기 위한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가늠해볼 첫 시험대가 바로 철근 설비 규모 조정입니다. 건설 수요는 줄어들고 있는데 철근 생산 능력은 여전히 과잉 상태입니다. 감산 논의는 반복되고 있지만 시장 구조는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철근을 중점 조정 품목으로 지정하고 자율적인 설비 조정을 원칙으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설비 조정만으로 이 시장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제는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일까요? 오늘 좌담에서는 스틸앤스틸 철강산업연구소 연구위원들과 함께 철근 설비 과잉의 구조적 원인부터 정부 역할, 고용 문제, 성과 판단 기준까지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철근은 왜 자율적인 설비 조정이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 많은 걸까요? 자율 조정이 안 되는 품목이라기보다는 아직 하지 않는 품목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철근 경기가 본격적으로 안 좋아진 건 2, 3년 정도고 지난 10여 년간 제강사들은 자본 축적이 상당히 이루어졌습니다. 아직은 버틸 수 있다는 인식이 있는 거죠. 50% 수준의 감산은 제조업에서 상당히 강도 높은 감산인데 그런 상황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자율 조정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아직 그 시기가 안 된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철근도 구조조정이 계속 진행돼 왔습니다. 단순 아변 업체들은 상당수 이미 사라졌어요. 다만 지금은 제강 공정을 가진 대규모 기업들이고 설비 조정에 들어가는 비용이 크다 보니 스스로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정부 인센티브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H영강은 국내 공급업체가 2곳뿐이고 이미 자율적인 조정이 몇 차례 이뤄졌습니다. 정부 지원이 더해지면 자체 해결이 가능합니다. 강관도 업체 수가 많고 경쟁적인 구조라 시장에 맡겨도 어느 정도 설비 조정이 가능하다고 봐요. 열연이나 냉연은 고로 중심의 일관 공정 체계라 정부가 직접 건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입부터 막아보고 그 다음에 논의해야 하죠. 이걸 다 생각하면 정책적으로 접근 가능한 품목이 결국 철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철근 시장은 이미 감산과 가동률 조정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보십니까? 가동률 조정은 단기적으로는 맞는 해법이에요.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장기적인 수요를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 건설 산업은 인구 감소나 고령화, 산업 구조 변화로 인해 서서히 하락할 것으로 보여요. 건축 허가 면적도 줄고 SOC 투자도 과거만큼 많지 않고요. 가동률 조정만으로 이 흐름을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구조적인 조정이 필요한 거죠. 이건 죄수의 딜레마 같은 구조입니다. 소비시장이 80만 톤이면 8개 제강사가 10만 톤씩 만들면 되는데 누군가 15만 톤을 만들면 그 회사만 가동률이 좋아지고 원가가 개선돼요. 자율 감산으로 정확하게 수급을 맞추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정부는 직접 개입이 아니라 여건 조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부 개입이 어디까지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건 위기의식 공유입니다. 지금 설비 조정을 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인식을 기업들과 구성원들이 공유해야 해요. 또 정부가 설비 규모 조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자발적 설비 폐쇄나 기업 간 통합에 대해 공정거래 규제 완화 및 세제 지원 같은 인센티브를 공식적으로 발표해야 합니다. 지금은 향후 철근 수요 규모에 대한 컨센서스가 없어요. 분자가 얼마인지 알아야 분모를 줄일 수 있거든요. 또 남들보다 먼저 설비를 줄이는 회사가 위너가 된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동안은 버틴 회사가 위너가 됐어요. 예컨대 설비를 줄인 기업의 제품을 공공발주에서 먼저 쓰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설비 규모 조정은 고용 문제를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나요? 철강 구조조정에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이유는 구조조정 속도와 사회적 비용 때문입니다. 노사 문제나 지역 경제 문제는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워요. 이걸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 구조조정 성패가 갈립니다. 생산직은 지역 내 다른 공장으로 이동이 비교적 어렵지 않습니다. 관리직은 전환 배치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고요. 노령화된 인력 구조를 감안하면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릴 문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설비 규모 조정이 이뤄졌다고 가정했을 때 성과는 무엇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구조조정 이후 산업 경쟁력이 회복돼야 합니다. 진짜 최악은 구조조정 이후 경쟁력이 더 약화되는 경우예요. 이 과정은 가능하면 정부 개입보다는 시장 메커니즘에 맡기는 게 부담이 적어요. 가장 중요한 건 설비 규모 조정의 결과로 전체 철근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공급만 줄여가지고 가격을 올려서 수익성을 높이는 것은 경쟁력과 거리가 멀어요. 최종적인 경쟁력은 원가를 낮춰야 합니다. 공급을 줄였는데 원가가 너무 많이 올라버리면 경쟁력이 제고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철근은 품질 차별화가 안 되는 아이템입니다. 결국 경쟁력은 가격이에요.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낮아진 원가를 전후방 산업과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가 중요합니다. 철근 산업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국민 경제 전체가 나아져야 해요. 다만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는 아변 속도가 빠르고 생산성이 높은 설비가 경쟁력을 좌우하는데 한국은 이런 투자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철근 설비 규모 조정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진행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원칙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하죠.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설비 노후화와 생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단순히 노후화 정도만 놓고 평가하면 산업 전체를 봤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예로 철근과 다른 품목을 함께하는 업체가 노후화된 설비를 가지고 있는데 철근 사업을 계속 하겠다고 하면 자칫 경쟁력 있는 고효율 설비가 오히려 시장에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또 지역 경제에 미치는 점도 고려해야 하죠.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면 사회적 파급 효과 때문에 구조조정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수합병이나 상호 제휴가 중요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선진국에서 운영되는 설비들은 여러 차례 구조조정과 인수합병을 거치면서 누더기처럼 이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경쟁력의 결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발적이라는 건 경쟁력이 없는 설비가 퇴출된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정부가 강하게 나서지 않아도 경쟁력이 없는 회사들이 먼저 퇴출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진짜 우려되는 건 정부가 철근을 마지막으로 설비 규모 조정이나 고도화에 대한 관심을 끊어버리는 시나리오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스틸데일리 뉴스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